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진보가 집값 잡는다고 할 때마다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아마 제가 조금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목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는 집값이 오르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진보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은 뭐냐면 성장보다는 재분배예요. 재분배. 있는 것을 다시 나누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게 이 보수에 대한 집에 대한 공급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공급과 가까운데, 진보는 이런 성장이 아니라 분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집을 많이 팔게 해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많이 시장에 내놔서 이게 다시 재분배되는 것도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생명체 같아가지고 사람의 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 죽고 다시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이 우리 집에 보면 많이 빠지잖아요. 이 빠진 그대로만 있으면 다 대머리가 됐겠죠. 근데 다시 자라나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주택이 허물어지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분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죠. 진보 정권에서 이제 가장 우리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 그랬었어요. 기업을 먼저 살리는 게 아니고 소득 주도로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월급을 먼저 많이 줘라. 대기업 네가 혼자 돈을 막 아껴가지고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너 혼자 막 잘 되지 말고 일단 네가 있는 돈을 먼저 다 뿌려봐. 그러면은 그 돈이 네 거를 다시 매입을 하면서 네가 더 생산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소득이 먼저 돼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야당이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서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또 나눠주니 이런 정책들이 막 나와요. 재분배를 막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건데, 나눠주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또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개인당 25만 원 나눠주는 게 무슨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나비가 이렇게 한번 움직인 걸로 저쪽에서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큰 게 발생을 하는 이런 것처럼, 이 25만 원을 전체 다 주면은요,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효과를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또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또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분배라는 자체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집값이 뛰게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경우가 너무너무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자, 이거는 진보와 보수 경제적인 측면을 그냥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들 간의 경제 관련 차이점은 뭐냐면, 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보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라고 말을 했어요. 세금에는 간접세가 있고 직접세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금 증가와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가 빠졌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부자의 돈이 많은 사람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다시 나눠줘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보수는 낮은 세금과 시장 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낮은 세금,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낮은 세금이 아니라 여기 다 주체가 빠졌어요. 이제 공급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될 수 있고 공급자라고 보면 되겠죠. 공급자들한테 낮은 세금으로 인해서 잘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지지한다. 진보는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 중시한다. 보수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 책임의 강조를 지향한다. 이제 이 두 개가 경제적인 측면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은 이 직접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직접세는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게 직접세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세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벌어야지만이 내는 게 이런 직접세고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벌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묻어있는 세금이에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보수에서는 간접세를 많이 올려요.
진보에서는 직접세를 많이 올리고, 이 간접세는 뭐냐면 담배에 붙는 세금 같은 게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를 많이 걷게 되면은 없는 사람이 더 세금을 비율이 더 많은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버는데 담배에 매달 내는 세금이 15만 원이야. 예를 들어 15만 원이면은 되게 많은, 내 소득에 비해 엄청난 담배에 대한 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담배를 100배 피진 않잖아요. 100배를 더 피지 않기 때문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담배를 피면서는 15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똑같은 사람한테 담배를 피면서 내는 세금에 대한 내 소득에 대한 비율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내게 되고, 이 간접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비율로 따졌을 때 많이 낸 사람은 이제 적게 내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직접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간접세를 높일 때는 이 보수 진영에서 많이 간접세를 높이고, 직접세는 많이 진짜로 버는 거에 있어서 다 나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에 대한 재분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그 진보와 보수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떤 게 맞다, 뭐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시장이 말해주듯이 뭐 보수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맞는 것들이 많아요.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그냥 뭐 이기심과 뭐 자율성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간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보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크게 개입을 안 하는 거죠. 크게 개입을 안 하고 자율에 맡겨두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맞춰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진보는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해요. 막 뭐 이거 하지 마, 규제, 너 세금 왕창,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겁을 먹죠. 쫄아버려요. 공급 주체가 확 쫄아버리니까는 공급이 안 일어나요. 많이 벌어봤자 뭐하냐, 뭐 세금 다 뺏어가고. 그러면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뭐 세금을 많이 내면은 너무 리스키해지는 거지. 그냥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어서 요 정도 내가 좀 덜 벌어도 해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좀 덜 벌었을 때도 세금을 왕창 가져가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급이 막 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을 해요. 이게 뭡니까? 다주택자들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더 높아지죠. 많이 갖고 있지 마.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도 너 많이 내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시간 줄게, 빨리 팔아. 그래서 이게 뭐 공급을 하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인 공급이 안 일어나게, 야, 재건축해서 너 초과이득 생기잖아, 그거 나라에 내놔. 그러니까 재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분양 받아봤자 못 팔아. 그러니까는 가수요 자체가 아예 발생을 안 하면서 뭐 만들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죠. 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는 거고요. DTI도 한시적으로 하나니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 분양권 전매 기간도 완화할 테니까 일단은 분양 받아봐라, 일단은 사봐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과 매입에 대 있어서 좀 약간 자율성을 도입을 한 거고, 여기는 중과라는 개념, 무겁게 하는 거죠. 세금도 무겁게 하는 거고, 이득도 막 뺏어가는, 환수를 한다라는 거고, 뭐 금지, 다 이제 규제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이런 환수제 같은 거를 이때 했던 것들을 이제 유예시키는 거고, LTV와 DTI를 완화해가지고 좀 대출을 좀 자유롭게 해줬었고,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를 해서 이게 오히려 뭐 집값으로 올라가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뭐 면제, 자율, 이런 거가 지금 이런 보수 정책들이 띄는 거고요. 진보 정책에 있어서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전매 제한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 강화를 하게 되고요. 규제를 하게 되고, 양도세, 보유세를 강화를 하게 되고, 안전진단을 강화를 해서 초과이득 환수제를 다시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규제와 완화, 현격하게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이념과 그리고 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때도 뭐 해제하고요, 뭐 폐지하고 그런 거죠. 그죠? 대출을 시행을 하고 완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제도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를 할수록 부동산이 급등을 한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가 싸놓은 똥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또 한 번 뭐 이런 규제 정책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뭐 제가 정치적으로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러지 않아요. 사실 뭐 별로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흐름과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야당이 많이 의석을 차지하면서 또 한 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진보가 집값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오르는 이유는 해서 여기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쭉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뭐 이상한 말도 많이 하는데 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건 뭐 고위공직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주요 원인으로 뽑은 것이다. 이거 뭐 잘못된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아마 LH 그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해 갖고 뭐 돈을 벌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공직자가 청렴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분에 대한 그 지금 정치적인 성향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또 보유세 인상과 개발의 공고 환수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보유세 인상을 하면 안 살 것이고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한대요. 그럼 공급을 안 하겠죠. 안 사고 공급 안 하면 경제는 또 멈춰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멈춰져야 되는데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또 공급이 모자라게 되면은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장에 또 돈은 많이 재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 거란 말입니다. 돈을 많이 푸는데 공급을 멈추는 이런 정책을 쓴다라면 부동산은 또 한 번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뭐 진보와 보수에 대한 차이와 그동안의 부동산이 진보가 집권을 하고 또는 여당이 많았고 의석수가 많았고 야당이 많았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라면은 조금은 또 지금 구입을 안 하면은 겁이 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정치적인 색깔이 나오고 뭐 좀 약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